여기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 영토 하와이입니다. 총 137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평양 전쟁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들은 하와이의 주도 호놀룰루와 진주만, 펄하버가 위치한 오아후 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하와이 지도의 가장 큰 섬 8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이 8개의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니하우 섬에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진주만 기습과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니하우 섬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위 지도와 같은데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리가 약 27.5km 정도 됩니다. 하와이 제도에는 원래 하와이 왕국이 있었다가 미국령이 된 것이 1898년이고 정식으로 미국에 추가된 것이 1959년입니다. 니하우 섬은 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싱클레어라는 영국인 여성이 1863년에 가족들을 이끌고 하와이에 도착했고 당시 하와이 왕국으로부터 니하우 섬과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의 일부를 매입했는데 그때 지급한 금액이 1만 달러이고 2022년 가치로 하면 약 18만 7천 달러. 이걸 한국 돈으로 하면 2022년 10월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 있어서 2억 6,800만 원가량 됩니다. 이 사진은 1885년에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의 아들이 니하우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의 후손이 니하우와 그곳의 농장을 계속 소유 관리했는데 니하우 섬에서 오고 가는 외부인의 출입을 거의 통제하다시피 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기습 당시에는 엘리자베스 싱클레어의 증손자인 에일머 로빈슨이 니하우 섬의 소유주였습니다. 에일머 로빈슨은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니하우 섬과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로빈슨의 니하우 섬 관리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간섭 등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하와이 8개 섬에는 별명이 하나씩 있는데 에일머 로빈슨이 니하우 섬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서 니하우 섬의 별명은 더 포비든 아일, 금지된 섬이었다고 합니다. (1941년) 일본은 진주만 기습을 계획하면서 하와이 각 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니하우 섬의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 20여 명이 있고 백인은 한 명도 거주하지 않지만 일본인 3명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일본군은 진주만을 공격하다 손상을 입고 불시착하는 항공기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진주만에서 손상을 입은 기체의 조종사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을 원했는데 당시 에일머 로빈슨이 거의 자기 안방처럼 관리해서 미군의 통제가 없었고 일본인 주민도 있는 니하우 섬이 좋은 후보지로 떠올라 결국 채택됩니다. 진주만에서 니하우 섬까지의 거리는 약 233km입니다. 일본 해군은 니하우 섬에 불시착하는 항공기가 생기면 이후 잠수함으로 조종사를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후 제74 잠수함을 니하우 섬 남단에 배치시켜 탈출한 조종사를 태우도록 했습니다. 니하우 섬 서쪽과 남쪽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을 최대한 해안에 가깝게 댈 수 있었고 잠수함은 진주만 기습 후 3일까지 항모기동부대의 지휘를 받으면서 니하우 섬에 불시착한 항공기 조종사를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제74 잠수함은 진주만 작전에 투입된 제3잠수전대 잠수함 9척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진은 니하우 섬을 2007년에 헬기에서 찍은 것인데 북쪽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서쪽 해안 주변으로 활주로로 사용할 만한 평탄한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1941년 11월 26일 일본을 출발해서 진주만으로 다가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하와이 시간 12월 7일 새벽까지 북쪽 지정된 해역까지 도착해서 진주만의 미 함대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에 참가한 일본 항공모함은 총 6척으로 먼저 제1항공전대의 항모 아카기와 카가, 제2항공전대의 히류와 소류, 그리고 제5항공전대의 즈이카쿠와 쇼카쿠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 항공대는 2번에 걸쳐 진주만을 기습했는데 뇌격기와 급강화 폭격기 그리고 전투기 총 354기가 동원되었고 이 중 183기가 1차 공격에 171기가 2차 공격에 나섰습니다. 진주만의 미군은 예상치 못했던 이 공격에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1차 공격과 2차 공격 사이에 잠시 빈 시간 동안 서둘러 전투 준비를 갖추었고 2차 공격 때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본 항공대를 맞아 싸울 수 있었습니다. 2차 공격에 나섰던 일본 항모부대 기함 아카기 항공대 아베 젠지 대위는 오아후섬 북쪽에 진입하자마자 격렬한 대공포화가 항공대로 다가왔으며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후 회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 항공대는 1차 공격에서 총 9기의 항공기를 상실한 데 반해 2차 공격에서는 총 20기의 항공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외에 약 74기의 항공기가 대공포화로 손상을 입었습니다. 니시카이치 시게노리 1등 비행병조. 진주만 기습 당시 나이는 21살이었고 출신지는 에히메 현의 이마바리시.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병학교 출신은 아니었고 16세 이상 20세 이하 지원자들로 구성된 갑종 비행 예과 연습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에는 항공모함 히류의 영식 함상 전투기 조종사로 참가했고 2차 공격에 참가했던 35기의 제로기 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2차 공격에서 일본기들이 1차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는데 니시카이치의 제로기도 전투 중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상은 기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대공포 등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한 소총 혹은 기관총 탄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에 맞은 탄환은 연료 탱크에 구멍을 냈고 곧 연료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가 공격을 했던 진주만에서 히류까지의 거리는 약 225헤이리, 약 416km로 가깝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니시카이치 1등 비행병조의 전후 회고나 증언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니시카이치의 제로기에 일어났던 일은 니하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니시카이치는 제로기의 남은 연료로 히류까지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출격 전 전달받은 대로 니하우 섬으로 가서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는 23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니하우 섬에 불시착했습니다. 불시착 위치는 대략 섬에 이 정도쯤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니시카이치의 제로기 말고 다른 한 기의 일본 항공기가 니하우 섬 근해에 추락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제로기가 추락한 곳은 어느 원주민의 집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하윌라 하워드 칼레오하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윌라는 제로기가 불시착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셈인데 제로기가 땅에 정지하자마자 바로 비행기로 달려갔습니다. 하윌라는 비행기가 일본기임을 날개의 마크를 통해 알아차렸습니다. 니시카이치는 큰 부상 없이 불시착에 성공했지만 착륙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앞에 있는 하윌라를 보자 권총을 꺼내려고 했지만 하윌라가 상태가 안 좋은 니시카이치를 먼저 제압하고 권총을 탈취합니다. 하윌라는 또한 니시카이치의 비행복에서 여러 서류들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하윌라는 니시카이치를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윌라와 부인은 니시카이치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하윌라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었던 데 비해 니시카이치의 영어는 그야말로 초보 수준이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니시카이치는 서류들을 반환받으려고 시도했지만 하윌라는 거절했습니다. 어느 자료에는 하윌라가 바로 그날 아침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는 것은 몰랐지만 신문 등을 통해 미국이 침략 전쟁을 하는 일본에 석유 수출을 금지했고 그것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는 정도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윌라가 니시카이치의 권총과 서류 등을 확보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니시카이치의 제로기가 하윌라의 집 근처에 불시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찍은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윌라와 니시카이치 간의 대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 동네 주민들이 하윌라의 집 근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니하우 섬에는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어서 다른 주민들도 하윌라와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니하우 섬에는 일본계 주민 3명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하윌라는 마을 주민에게 부탁해 일본계 주민 중 1명을 통역을 위해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신타니 이시마치였는데 이름 한자가 있긴 있을 텐데 어디를 찾아봐도 확실히 나오진 않고 아마도 이 4글자일 것으로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신타니는 40여 년 전인 1900년경에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했고 하와이 원주민 여성과 결혼해 3명의 아이들을 낳았고 니하우 섬의 농장에서 일하면서 현지민들과도 잘 지내는 등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찍은 것으로 1941년 당시에는 더 젊었을 것입니다. 신타니는 주민들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하윌라의 집으로 향했는데 오면서도 싫어하는 투가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윌라의 집에서 니시카이치와 단 몇 마디 말만 교환한 후 주민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신타니는 지금 살고 있는 미국과 자신의 본국 일본 간에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애매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속내를 모르는 하윌라는 다른 일본인 거주민을 부르기로 합니다. 니하우 섬에 살고 있는 다른 2명의 일본인은 하라다 요시오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하와이에서 일본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니하우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자랐는데 카우아이 섬의 일본인 학교에서 다른 일본인 아이들과 함께 일본어를 쓰며 자랐고 좁은 일본인 이민사회에서 일본인으로서의 뿌리를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카우아이에 살던 이 두 사람에게 에일머 로빈슨이 일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1939년부터 니하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윌라의 집에서 니시카이치를 본 하라다는 즉시 일본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는 하라다에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하윌라가 자신의 권총과 서류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빨리 그것들을 돌려받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하라다 부부는 일단 진주만 기습으로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니시카이치가 권총과 서류들을 돌려받고 싶어 한다고 하윌라에게 말했으나 하윌라는 이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주민들은 니시카이치를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하와이 전통대로 손님인 니시카이치를 환영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자료마다 설명이 다른데 그날 밤 니하우 주민들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통해 드디어 진주만 기습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란 주민들은 하라다의 통역을 통해 니시카이치에게 답변을 원했고 이때는 하라다가 니시카이치가 공격대 일원이라는 것을 통역해서 주민에게 알립니다. 주민들은 니시카이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에일머 로빈슨이 카우아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니하우로 오는 날이 바로 다음 날임을 기억하고 니시카이치를 농장 주인인 로빈슨에게 넘기기로 합니다. 하라다 요시오와 그 부인이 어떤 생각을 이때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전쟁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통역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미국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진주만 기습이 터진 1941년 12월 7일이 저물어 갔습니다. 평화로운 섬에 날아든 적 전투기와 전쟁 소식. 과연 니시카이치와 섬 주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1941년 12월 8일이 되었고 섬 주인 로빈슨이 니하우에 오는 날입니다. 니시카이치는 하라다 요시오 주민들과 함께 로빈슨이 도착할 정박지로 나갔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나왔던 이 사진은 니하우 섬을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것인데 섬 북쪽 끝 어딘가에 키랜딩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곳이 로빈슨이 배를 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와 주민들은 이곳에서 로빈슨을 기다렸는데 로빈슨은 이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날 있었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군이 하와이 제도 섬들 간의 항해를 제한했기 때문이었고 따라서 로빈슨도 바로 옆에 있는 카우아이에서 니하우로 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하우 섬에는 전화나 무전기 등이 없었기 때문에 로빈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마을 주민들은 로빈슨이 왜 안 오는지 짐작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니하우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라다는 마을 주민들에게 니시카이치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겠다고 했고 마을 주민들은 이를 허락했지만 니하우 주민 5명이 차례로 하라다 집에 보초를 서면서 니시카이치를 감시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니시카이치, 일본인 주민 3명과 다른 니하우 섬 주민들은 섬 바깥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로빈슨이 올 때까지 같이 지내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주인 하와이에는 일본인들이 오래전부터 이민을 왔는데 1885년에 처음으로 일본인 900명이 하와이로 이주했습니다. 이 그림은 하와이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농부들의 모습을 어느 미국인 화가가 1885년에 그린 것입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1920년경에는 하와이 인구의 약 43%가 일본계였다고 하고 1934년에는 하와이의 일본계 학교가 18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일본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일본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대로 들어와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의 일본계 인구 비율은 약 16.7%, 숫자로는 약 3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현재 하와이 주지사도 데이빗 이게라는 일본계이고 하와이의 연방 상원의원 2명 중 1명도 메이지 히로노라는 일본계입니다.
1941년 당시 니하우섬의 하라다 요시오도 하와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라다는 니시카이치와 지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니하우섬에서 니시카이치와 관련해 일어난 일들에 대해 미 육군과 해군에서 각각 보고서를 낸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당시 연방군에 편입되었던 하와이 내셔널 가드 소속 잭 미즈하가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인터뷰를 통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잭 미즈하는 1913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히로시마에서 하와이로 이민 온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미국 네이버 리저브의 장교였던 C.B. 볼드윈의 보고서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상황도 이 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하라다 집에서 지내게 된 니시카이치는 형식상 니하우 주민들에게는 손님이었으나 별로 환영받지는 못하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시카이치는 이제 하라다 부부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었고 처음부터 하라다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편을 들도록 설득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 간의 대화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니시카이치가 겁낸 것은 자기가 며칠 만에 포로로 잡혀 전투기와 중요 서류 등을 전부 적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라다는 니시카이치가 자신을 계속 설득했지만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뒤에 일어난 사건들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니시카이치가 하라다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납득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는 12월 8일 월요일뿐 아니라 9일 화요일, 10일 수요일에도 니시카이치와 일행이 섬 북쪽으로 가서 로빈슨을 기다렸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니시카이치의 니하우섬 5일째인 1941년 12월 1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계속 자기 집에서 머물던 하라다는 니하우 주민들에게 자신과 부인만 니시카이치를 만난 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12월 7일에 니시카이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던 또 다른 일본인 주민 신타니 이시마츠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돕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신타니는 오늘 목요일은 가기 싫고 하라다 집 근처에서 일이 있는 12일 금요일에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전달은 당시 농장의 감독이었고 니하우 교회의 목사이기도 했던 존 케쿠이나가 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니하우섬에는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고지대가 있습니다. 마을 대표격이었던 존 케쿠이나는 아침 일찍 이 고지대에 올라가서 바로 옆 카우아이 섬에 신호를 보내려는 목적으로 연기를 피웠습니다. 신타니는 금요일 오전 약속한 대로 하라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 신타니는 일본어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기록에는 이들 주변에 니하우 주민들도 있었지만 니하우 주민들은 일본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또한 니하우 주민들은 이들이 어느 정도 길게 대화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날 신타니는 니시카이치, 하라다 그리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신타니가 하윌라 칼레오 하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신타니는 하윌라의 집에서 그를 만나서 니시카이치의 서류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하윌라는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윌라는 니시카이치가 가지고 있던 오아우섬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신타니는 지도 말고 다른 서류가 없냐고 물었고 하윌라는 니시카이치가 가지고 있던 다른 서류 등을 보여줬습니다. 신타니는 이 서류들이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하윌라에게 이 서류들이 자기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윌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신타니는 서류들을 자기가 태워버릴 테니 자기한테 달라고 다시 요구했고 하윌라는 또다시 이를 거절했고 신타니에게 적 조종사로부터 얻은 서류를 파괴하면 불법이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타니는 마지막 방법으로 하윌라에게 $200를 주면서 서류들을 달라고 합니다. 하윌라는 이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요청도 통하지 않자 신타니는 하윌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1941년의 1불은 2021년에 18.43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타니가 제공했던 200불은 지금 돈으로 하면 3,686불이고 환율 1,300원으로 계산하면 479만원가량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돈이 누구 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하라다가 핑계를 대고 신타니를 불러 한 얘기는 이미 통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심을 받고 있는 자신을 대신해
신타니를 시켜 하윌라로부터 니시카이치의 기밀 서류를 빼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하윌라의 계속되는 거절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윌라 칼레화노와 신타니 이시마치의 이 대화는 사건이 종결된 뒤 하윌라의 증언을 거쳐 잭 미즈하의 보고서에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니아우 섬과 카우아이 섬의 일부가 1863년에 만불의 로빈슨 가문에 구입되었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1863년의 일부는 2021년에 21.51불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인용한 수치와 좀 다르지만 1941년과 비교해보면 거의 8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윌라 칼레화노의 다른 사진이 여기 있는데 하윌라가 실제 이름이고 가운데 하워드는 영어식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윌라의 거절로 결국 니시카이치의 기밀 서류들을 돌려받지 못한 신타니 이시마츠는 자기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다른 자료에는 신타니가 하윌라에게 자기가 서류를 못 받아오면 니시카이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날 신타니가 사라진 것은 니시카이치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타니를 하윌라에게 보낸 것은 하라다와 니시카이치였지만 신타니가 하윌라 집에 도착한 오후 4시에서 조금 더 지난 4시 반경에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이 시점에서 신타니가 실패한 것을 알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시 니아우 섬에는 섬 주인인 에일머 로빈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니아우 섬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라다 부부는 에일머 로빈슨이 카우아이 섬에 머무를 때 이 렌치하우스에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라다는 또한 이 집안에 에일머 로빈슨이 쓰던 방 안에 로빈슨이 소유한 샷건이 한정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라다는 12일 어느 시점에 로빈슨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 샷건을 탈취한 다음에 이것을 자기 집 옆 창고에 숨겨 놓았습니다. 이 사진이 하라다 집 옆의 창고를 2000년대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니시카이치가 있던 하라다의 집에는 보초를 4명 세우기로 되어 있었으나 금요일 오후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니아우 주민 보초 1명을 제압하고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하라다의 일본인 부인인 아이린 하라다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싸우는 소리가 다른 집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총을 들고 곧바로 하윌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마차를 타고 하윌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하윌라는 집 안에 없었고 집 밖에 만들어 놓은 화장실에 있었는데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총을 들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윌라는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서류를 찾아 자기 집을 뒤지는 동안 화장실에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하윌라의 집에서 서류들을 찾는 데 실패하고 니시카이치의 권총만 찾은 다음에 하윌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윌라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기밀 서류를 찾지 못한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하윌라 집 근처 창고로 갔습니다. 이때 집 밖의 화장실에 숨어있던 하윌라는 계속 그곳에 숨어있다가 니시카이치, 하라다가 다시 돌아와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뛰어나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윌라가 뛰어가는 것을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목격했고 하윌라를 향해 샷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총알을 피한 하윌라는 바로 마을로 달렸습니다. 하윌라는 근처 집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말을 빌린 후 전력으로 달려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윌라의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했지만 이 사이 하라다의 집 창고에 감금되었던 보초 마을 주민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이케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주민은 탈출해서 일어난 일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이제 마을 주민들은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무장한 것을 안 마을 주민들은 일단 마을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숨도록 했습니다. 하윌라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니아우 섬 고지대로 올라가서 다시 불을 피워서 카우아이 섬에 비상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제로 밤이 되어 불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고 무장한 일본인들이 보면 너무 위험하니까 실제로는 안 피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북쪽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항공사진에는 고지대가 섬 중간쯤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고지대는 섬의 위쪽 부분에 치우쳐 위치해 있고
신호를 보내면 섬 주인 로빈슨이 위치한 카우아이 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워서 신호를 보내도 제대로 전달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하윌라는 마을 주민들과 다른 방법을 의논했고 결국 밤이 되고 나서 하윌라와 주민 5명이 보트를 타고 직접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사건 소식을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력선이 없었기 때문에 니아우에서 카우아이까지 노를 저어가면 약 10시간 정도 걸려 카우아이 섬에 다음날 오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하윌라의 집에 쳐들어온 것이 오후 5시 30분이어서 이 정도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 이미 니아우 섬은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윌라와 함께 고지대로 올라간 다른 주민들이 케로신 램프를 이용해 카우아이 섬에 신호 보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윌라와 다른 주민들은 합의한 대로 카우아이로 배를 이용해 가기 위해 섬 북단의 키랜딩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이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하윌라와 아직도 못 찾은 기밀 서류들을 찾아 무기를 가지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1941년 12월 12일 금요일 밤이 되었고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마을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자기들이 서류를 빼오라고 시켰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신타니의 집이었습니다. 하라다와 달리 신타니는 아직 미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신타니 집에 쳐들어가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윌라가 넘겨주지 않은 서류가 신타니에게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기록에는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신타니를 마을에서 발견했고 신타니를 쫓아갔으나 놓쳤다고 합니다. 마을로 들어온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칼라니피오 니아우라는 이름의 주민을 총으로 위협해 잡고 마을에 있는 다른 주민들을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이때 마을에 없었는데 미리 탈출한 주민들 이외에 속속 다른 주민들도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마을에 있었던 소수의 주민들 중 한 명이 카하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었는데 보통 칼리마라고 불렸습니다. 칼리마는 가족들이 전부 피신하는 것을 돕고 마을에 남아 있었는데 칼라니피오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듣고 그가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알고 대답했다가 총을 든 니시카이치와 하라다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이때 마을에서 3명의 주민을 잡아서 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 그리고 잡힌 주민들은 니시카이치가 하라다 집으로 옮기기 전에 있었던 조셉 켈레의 집으로 갔으나 잭 미즈하의 미국군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인질 중 한 명이었던 칼리마가 그 집에 켜져 있던 불이 일행이 다가오자 갑자기 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마을에서 더 나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칼라니피오와 칼리마에게 자기들과 같이 12월 7일에 불시착한 제로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니시카이치의 생각으로는 기밀 서류도 중요하지만 제로기 동체가 미군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일행은 제로기가 불시착한 곳으로 마차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 하라다, 그리고 2명의 인질은 하윌라의 집에서 가까운 제로기 불시착 장소로 갔습니다. 니시카이치는 제로기의 무전기로 근처의 일본군과 통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보고서에서는 인질이 된 주민들이 니시카이치가 무전기를 작동했고 일본어로 뭐라고 말을 했으나 답신이 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금요일로 제로기가 불시착한 일요일로부터 한참 지나 있어서 니아우섬 남쪽 해상에 머물면서 불시착한 조종사를 구조하기로 한 2호 제74 잠수함도 이미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돌아오지 않은 니시카이치의 제로기는 이미 자폭한 것으로 인정된 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 해군이 항공기 손실을 보고할 때 격추라는 단어보다 행방불명 혹은 자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신을 듣지 못한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대신 제로기에서 기관총 탄약을 꺼내 인질들에게 타고 온 마차에 옮기라고 시켰습니다. 제로기라고 불리는 영식 함상 전투기는 당시 무장으로 양 날개에 99식 20mm 기총 2정과 기수에 97식 7.7mm 고정기총 2정을 장착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7.7mm 기총 최소 1정을 제로기에서 분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인질들에게 기관총을 자기들이 타고 온 마차에 총탄과 함께 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라다는 칼리마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인 아이린에게 이날 밤 하윌라를 찾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라다 일당은 칼리마의 등 뒤로 묶은 손을 풀어주지 않은 채 놓아줬는데 칼리마는 하라다 집으로 향하는 대신 자기 가족들이 피하고 있는 해변으로 갔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제로기에 불을 질러 미군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 찾고 있던 서류가 혹시 아직도 하윌라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근처에 있던 하윌라의 집에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때가 1941년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3시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하윌라와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윌라와 함께 영문 자료에 니하우 렌치헤드라고도 되어 있는 존 케쿠히나까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총을 쏘면서 집들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때 니시카이치의 서류는 하윌라가 집이 불타기 전에 빼내서 섬 모처에 은닉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니하우 섬과 옆에 있는 카우아이 섬의 현재 지도인데, 보트를 타고 카우아이 섬으로 가서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한 하윌라와 5명의 니하우 주민들은 섬 북쪽 키랜딩에 도착했고, 12월 13일 오전 0시 30분 카우아이를 향해 보트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카우아이 섬의 남쪽에 있는 와이메아였습니다. 니하우 섬 북쪽 해안에서 와이메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0여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당시 니하우 섬에 있던 웨일보트라는데, 이것이 하윌라와 다른 주민들이 타고 카우아이로 떠난 배로 추정됩니다. 칠흑 같은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가깝지 않은 곳을 찾아가야 하는 항해여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라다 일당이 풀어준 칼리마는 해안가에 가족들이 있는 은신처로 왔는데, 그곳에서 베니라고 불리던 이웃 베네아카카 카나헬레를 만났습니다. 칼리마는 베니에게 하라다 일당이 보유하고 자기가 본 기관총 탄약의 양이 니하우 섬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일 수 있을 만한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칼리마는 베니에게 자기와 함께 하라다 일당이 타고 온 마차로 접근해서 기관총과 탄약을 몰래 훔치자고 제안합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이에 동의하고 하라다 일당이 타고 온 마차로 몰래 접근합니다. 하지만 기관총은 없었고 칼리마와 베니가 각각 기관총 탄약들을 손에 쥔 다음 해안가로 빠져나가 탄약을 숨겨놓았습니다. 다른 기록에는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제로기에서 7.7mm 기관총 2정을 가져왔고, 이 중 한 정을 칼리마와 베니가 탄약과 함께 숨겼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마저 대피시키려고 시도합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가 하윌라와 서류를 찾아 무장한 채 마을을 돌아다니고, 아직 대피를 못한 가족이 하라다 일당에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칼리마와 베니 카나헬레의 가족들이 하라다 일당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숨어 있다가 음식을 찾아 마을로 오면서 붙잡히고 만 것이었습니다. 칼리마와 베니 카나헬레의 가족이 붙잡힌 것은 12월 13일 토요일 이른 아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시카이치와 하라다는 붙잡힌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윌라 혹은 그의 행방을 알만한 사람인 렌치헤드 등의 행방을 말하라면서 만약 그들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붙잡힌 가족들 중에는 베니 카나헬레의 부인인 엘라라고 불리던 케알로와 카나헬레가 있었는데, 하라다와 니시카이치는 베니에게 나가서 하윌라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부인인 엘라를 인질로 잡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니는 하윌라가 보트를 타고 카우아이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하라다 일당에게 말할 수는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윌라를 찾는 척합니다. 하지만 밖에 나온 베니 카나헬레는 곧 부인의 안전이 염려되었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라다 일당과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온 베니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아침이면 이미 주민들에게 잡혀있던 니시카이치가 하라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지 12시간도 더 지나 있었는데, 니시카이치가 불시착한 제로기에 가지고 있던 기밀 서류도 못 찾았고,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하윌라 칼레와노도 마을을 뒤졌지만 못 찾아서 실패할까 두려워진 니시카이치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윌라와 5명의 주민이 동쪽 카우아이 섬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사실을 잡혀있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록에 따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끌려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하라다를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라다에게 통역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 하윌라 칼레와노 혹은 자신의 서류를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오후 혹은 저녁까지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치닫고 있었습니다.
베니카나엘레는 니시카이치가 마을 주민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참고 있을 단계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니시카이치 일당은 하라다가 섬 주인 로빈슨 집에서 훔쳐온 샷건과 원래 니시카이치 것이었다가 하윌라의 빈 집에서 일당이 다시 탈취한 권총이 있었고 일당이 불시착한 제로기에서 분해해서 가지고 온 7.7mm 기관총은 이때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곳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샷건은 니시카이치가 들고 있었으며 원래 니시카이치 것이었던 권총은 니시카이치의 전투화에 꽂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니카나엘레는 총을 들고 있고 거기다 흥분한 것이 역력한 니시카이치가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라다에게 하와이어로 니시카이치가 가지고 있는 샷건을 하라다가 대신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라다는 베니의 요구를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라다는 베니카나엘레가 이 말을 하자 위협을 느꼈는데 베니카나엘레는 당시 49세였고 이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키가 2m에 거의 근접한 거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에는 하라다 요시오도 일본인 치고는 체격이 컸다고 나오긴 하지만 당시 베니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하라다는 베니가 얘기한 것처럼 니시카이치에게 자신에게 샷건을 넘겨달라고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베니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카이치는 하라다의 요청을 듣고 샷건을 넘겨주었는데 이때 베니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베니카나엘레가 행동을 개시한 시각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 묘사에는 여러 기록에 서로 다른 내용들이 전해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두 개의 공식 기록 중 하나인 미 육군 장교 잭 미즈하의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전개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인 미 해군 장교 C.B. 볼드윈의 보고서에 상황 묘사가 나와 있는데 니시카이치가 샷건을 하라다에게 넘겨주는 순간 베니가 니시카이치에게 달려들었고 깜짝 놀란 니시카이치가 바로 엎드리면서 신속히 권총을 전투화해서 꺼냅니다. 베니는 니시카이치로부터 권총을 뺏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베니 옆에 있었던 부인 엘라가 이를 보고 니시카이치에게 달려듭니다. 엘라는 니시카이치의 권총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이를 본 하라다가 엘라를 니시카이치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아직 권총을 가지고 있던 니시카이치가 베니에게 권총을 쏘았고 총탄 3발이 베니에게 명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총탄은 베니의 양쪽 허벅지 그리고 상체 오른쪽 옆에 맞았는데 뼈나 장기 등 중요한 부분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니시카이치는 권총을 3발이나 쏘아 맞췄지만 베니를 제압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베니카나엘레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체격이 큰 베니카나엘레는 니시카이치를 향해 달려들어가서 니시카이치를 번쩍 든 다음에 벽에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총에 맞는 것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엘라는 근처에서 돌을 집어 정신을 못 차리는 니시카이치를 가격했습니다. 베니카나엘레는 칼을 찾아서 제압당한 니시카이치 위에 올라타고 니시카이치를 공격했고 니시카이치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라다는 계속 샷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니시카이치가 죽은 이상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샷건으로 자기 배를 2번 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여러가지 다른 증언들이 존재하는데 잭 미즈하의 보고서에 카나엘레 부부가 조종사를 죽였다고 나오는 것을 보아 다른 증언과 마찬가지로 엘라 카나엘레가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진주만 기습 직후 하와이 제도의 작은 섬 니하우 섬을 공포에 몰아넣은 항모 히류의 전투기 조종사 니시카이치 시게노리와 자기 나라를 배신한 하라다 요시오의 무장 난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인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경 하윌라 칼레오하노와 다른 5명의 주민들이 탄 보트가 거의 15시간에 이르는 항해 끝에 카우아이 섬 와이메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행이 찾고 있던 니하우 섬 주인 에일머 로빈스는 여기 살지 않았고 약 6km 떨어진 마카웰리, 현재 이름 카우마칸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일행은 이곳까지 가서 로빈슨에게 자초지종을 알렸고 곧 카우아이에 주둔한 299연대 미군 병사들을 중심으로 지원부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때 등대를 관리하는 배였던 라이트하우스 텐더 쿠쿠이가 때마침 니하우 섬에 있었고 이 배를 카우아이로 불러서 병력을 태우고 다시 니하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12명의 무장 병력은 하윌라 일행 그리고 기관총 2정과 함께 일행이 도착한 지 3시간 만인 1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니하우를 향해 떠났고 병력을 인솔하던 사람이 바로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잭 미즈하입니다. 미즈하는 하와이 내셔널 가드 보병 제299연대 M 중대장이었다가 진주만 기습이 터지고 나서 지휘관인 커맨딩 오피서에서 이그제큐티브 오피서로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니하우 섬에 일본군 조종사가 불시착했고 무장한 채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하윌라 일행으로부터 들어오자 니하우에 파견될 병력의 지휘를 자원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니하우로 가는 배는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니하우에 도착했는데 동역선인데도 12시간 이상 걸린 것이 이상하지만 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원병력은 니하우섬 남서쪽 해안에 상륙해 아침 식사를 하고 걸어서 제로기가 불시착한 지점에 오후 1시 5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니하우섬에서의 사건은 하윌라 일행이 카우아이에 도착하기 훨씬 전인 토요일 오전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잭 미즈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토요일 오전에 일어난 사건 경과를 들었고 숨겨져 있던 니시카이치의 기밀 서류도 확보했습니다. 로빈슨의 샷건과 니시카이치의 권총은 분실되었는데 샷건은 5년 후 홍수가 났을 때 마을에 떠밀려와서 수거되었지만 니시카이치의 권총 그리고 제로기의 7.7mm 기관총 중 하나는 이후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니시카이치가 불태운 제로기 잔해도 곧바로 조사되었고 20mm 기총 등 여러 부품들이 연구를 위해 수집된 후 나머지 기체는 숲속으로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니하우 섬에는 아직도 더 처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니시카이치 일당에 의해 집이 전부 타버린 하윌라 칼레우하노에게는 미육군에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상을 입은 베니 카나헬레와 부인 엘라는 치료를 위해 그리고 공범이었던 신타니 이시마츠와 아이린 하라다는 감옥에 가기 위해 각각 카우아이 섬으로 가는 배에 병사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12월 15일에 와이메야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16일 후에 퇴원해서 니하우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타니와 아이린은 임시로 와이메야 감옥에 수감됩니다. 아이린 하라다의 딸은 아이린의 자매에게 보내졌습니다. 곧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아이린 하라다는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항의의 의미로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놓고 분석에 들어갔는데 니시카이치가 하라다 집에 있을 때 권총은 하윌라가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하라다가 무기를 가진 니시카이치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 하라다가 바로 반역행위를 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일본계 주민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일본과 전쟁을 하는 중에 언제든지 미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1942년 2월에 공포된 이그제큐티브 오더 9066을 통한 약 12만 명에 달하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강제 수용으로 이어지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이런 대규모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와이에 워낙 일본계 인구가 많았고 이들을 전부 다른 곳에 수용하면 하와이 경제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타니 이시마츠는 다른 일본인들과 같이 수용되었다가 전쟁 종료 후 풀려났고 196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카우아이 섬에서 살다가 1970년에 사망합니다. 아이린 하라다는 31개월간 감옥에 있었는데 니하우 섬에서의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았고 수감 등에 대해 정부에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944년 6월에 석방됩니다. 아이린 하라다는 1990년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니하우 섬 사건에 대해 특별히 잘못을 뉘우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린 하라다는 1996년에 91세로 사망했습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니하우 섬 사건에서의 공으로 1945년 8월에 당시 민간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훈장이었던 메달 포 메릿과 퍼플 하트를 받았습니다. 베니 카나헬레는 1962년에 사망했습니다. 권총과 기밀 서류가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하윌라 칼레우하노도 아까 언급한 금전적 보상 이외에 메달 오브 프리덤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 관계되었던 사람들 중 이후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바로 이 사건을 조사했던 잭 미즈하라고 생각되는데 이후 이탈리아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다 부상을 입기도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로스쿨에 진학해 이후 하와이주의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이어서 하와이주의 대법원 판사까지 지내다가
1986년에 사망했습니다. 잭 미즈하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라다 요시오는 잘못된 판단으로 12만 명의 자기 동포들이 전쟁 기간 동안 온갖 고역을 치르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미즈하와 매우 대비됩니다.